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성사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첫 국정수행평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약 60%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같은 수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걸 국정수행평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어떤 기대의 크기라고 봅니다. 원래 49.42%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보다 훨씬 커져서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다시는 윤석열처럼 하지 말라 그런 당부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또 19일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또 규모가 당정 논의로 좀 윤곽이 잡혔습니까? 예, 대략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되 그런데 차등을 좀 두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심폐소생술 같은 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긴급하게 좀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검찰개혁 4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네, 의원님이 발의에 참여한 이 검찰개혁 4대 법안의 핵심 내용과 또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입법 취지는 두말할 필요 없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제 검찰의 기능을 전문화 혹은 정상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검찰청에라는 이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문화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그리고 기소는 공소기관에게 전문화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렇게 각각 분리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전문화, 정상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게 되는 건데요. 이 세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전문기관인 전담기관인 중수청으로 보냅니다. 전에 이 중수청의 현행에는 그러니까 6가지 중에서 2가지 중대범죄를 다루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에 내환, 외환죄하고 마약사범을 같이 다루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경, 공선, 방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 2가지를 더 포함해서 중수청으로 가고요. 공소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수사는 하지 않고 완전히 공소 기능만, 즉 기소만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청에는 수사 검사는 없게 됩니다. 검사는 오직 이제 공소청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수사기관이 3원화돼 있거든요.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기존에 있었죠. 여기에 이제 중수청이 보태지는 거니까 이 수사기관 간에 조정이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내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어디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냐 이걸 가지고 잠깐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조정 기능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 국가수사위원회는 대신 총리실에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검찰 개혁이 실현된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현재 검찰 체제에서 정확히 어떤 수사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검찰청은 사라지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그동안 수사 기소가 같이 있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서 기소청으로 가는 거고 수사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거고 기소는 완전히 이제 공소청에서만 맡게 되는. 그래서 공소청에서 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검찰청에서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정리가 그렇죠. 되는 것 같고요. 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 검찰청 해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 검찰 개혁 추진 때 검찰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이번 개혁법안 발의 후에는 검찰 내부의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예전 같았으면 뭐 거센 반발이 있었을 텐데 검찰 내부가 조용합니다. 이거는 민심의 흐름, 시대의 물결이 더 이상 기존의 모양 같은 검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도 좀 민심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같이 법안이 발의됐으니까 이제 국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제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떤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뭐 발의 저희들이 했던 당일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던데요. 이게 법치를 파괴하느니 뭐 헌정을 유린하느니 이런 식으로 반발하던데 정말 아직 그 내란 잔당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내란이 일어나게 된 게 사실은 검찰이 권력을 끝없이 확장하려다가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아직도 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반발 자체가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정도이고요. 뭐 특별한 그쪽에 이 반발을 구체화해낼 그런 동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선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 과정처럼 이 논의 과정에서 좀 일부 후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 그 후퇴 가능성은 더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또 기존의 그 저희 당의 흐름이 뭐 어제도 문진석 그 운영수석이 국회 운영수석이 그런 말을 하던데요. 정기국회 전에 이걸 처리할 거다.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아마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검찰에서도 그래서 조용한 건데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검찰의 준동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이 과정은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도 이걸 뭐 딴지를 걸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의 종식, 내란의 종식, 이것의 시작은 검찰 개혁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따라서 내란 종식이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저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너무 심하게 나라가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이 이 정치검찰에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단호한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같은 중대한 개혁 법안의 경우에는 정권 초반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앞선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가 좀 언제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3개월 이내에 끝낸다 그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진석 운영수석도 정기국회 시작 전에 끝내야 된다 그렇게 보면, 그런 발언을 했던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정기국회, 그러니까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게 7, 8, 9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국회는 시작이 되더라도 국정감사 전에는 저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3개월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법안이 그런데 당론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내 지도부와는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원내 지도부가 아직 구성되기 전날 저희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를 지금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발의할 당시에. 그러나 이제
원내 지도부가 지금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감 있게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뭐 원내 지도부 쪽에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누가 나서서 속도 조절을 하자, 너무 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에서 아주 관행적으로 이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하는 그런 목소리 차원에서 잠깐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속도 조절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경우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네, 굉장히 빠른 추진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검찰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이 민정수석 자리에 내정이 됐던 오광수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새롭게 임명될 민정수석은 좀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흐름, 그러니까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 독재 체제 안 돼, 그리고 정치 검찰은 이 땅에서 아직 더 이상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 흐름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을 철저하게 이 청산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분명하신 분이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자면 내란 잔부를 확실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제였죠. 이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네,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예. 이 정책정국가 소속인데 이 검찰개혁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임 검사가 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전부터 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합류 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이번에는 진짜 검찰개혁이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이문정 검사의 전문위원 선임의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이 뭐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또 그게 어차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문정 검사의 합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이제 국회가 이걸 받아서 잘 처리해 나가야죠. 예. 네, 새 정부 출범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네, 국민의힘이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인 TK 3선의 송원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 세력이 여전한데요. 향후 국회 협상 구도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걱정이 좀 됩니다. 이를테면 이 검찰 정권이 끝났는데, 이미 정권 교체가 됐는데 여전히 그 친윤이 득세를 한다, 이 얘기는 연명 치료라도 해보고 싶은 건가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응답해야 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당 대표들 아예 만나지 않던 것과는 달리 취임 선서 하는 날 바로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과 같이 그 점심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장으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전히 미몽에 갇혀서 그 내란 잔당의 모습을 보여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검찰 정권이 유지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잔당들의 그 산소호흡기를 빨리 떼고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빨리 저는 자세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국민의힘이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우려들이 있지만 모두가 얘기하는 협치가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듯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억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억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심은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과제들을 대개 뭐 100대, 120대 뭐 이렇게 정하는데 그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일이 1번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그런 민주당 후보의 이 공약이 있으니까 그 공약을 이제 현실에 맞게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이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이 지역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정 역시 미래전략산업 유치와 또 공항 이전 같이 다양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국회의원들의 시간이기도 하고 지자체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행히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 지역의 의원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좋은 채널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이미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광주시의 강기정 시장님과 함께 이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 어떻게 지역의 현안, 지역의 과제들을 반영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호흡을 맞추고 시와도 호흡을 맞추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가 있는 우리 의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가장 먼저 추려가야 될 내용이 뭔지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광주의 생산 역량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보다 확장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에 산정돼 있는 지역 현안들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공장 가동도 전면 중단이 됐고요. 또 언제쯤 가동이 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주민 피해 보상 절차가 시작이 됐지만 광주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이 금호타이어가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이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박균택 의원님이 이제 저하고 둘이 광산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주 초에도 각각 노조도 만나고 현장도 살피고 그리고 대표자도 저희가 같이 만나서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보니까 저기에 감식 결과가 빨리 나와서 금호타이어의 수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지 지금 이 화재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 화재에 대한 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이거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재건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거를 옮겨야 할지 이런 논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저하고 박균택 의원이 근래 그 금호타이어 대표분을 만나서 상세한 계획을 좀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와야 저희들이 시에서도 받아보고 이걸 좀 맞춰본 다음에 제도적으로 혹은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할 게 뭐가 있을지 혹은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야 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서요.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좀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광산구 지역의 경제 악화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위니아 계열사들이 좀 줄줄이 파산 선고를 받고 있고 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지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광산구가 경제 위기 지역 지정을 다시 정부에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와 지자체 또 국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정부가 지금 그렇게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는 게 그러면 고용위기 지역으로라도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금호타이어에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 한 2,500여 명 되고 연관 업체까지 합하면 2만여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우위니아도 이제 드디어 지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급여 중단 통보까지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어서 우선 특별 재난 지역이 수용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이걸 좀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금호타이어 같은 게 공장을 옮겨간다거나 또는 대우 위니아가 새로운 그 주인을 만나게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제일 지금 큰 문제가 자금 지원이거든요. 이게 되게 뭐 규모가 뭐 조 단위를 넘어서는 자금 지원이어서 어떻게든 이거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좀 되면서 우리 지정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정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이 당선이 된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지지를 보내줬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민생 회복과 또 개혁 과제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정말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에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12.3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셔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인사를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이번엔 진짜 잘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해라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란 빨리 끝내고 민주주의 제대로 끌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도록 해라라는 그런 잘해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광주한테 잘해라. 광주에 잘해라.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지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의 각오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진짜 대한민국 시대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혹시 작은 갈등과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우리가 광주가 목표로 하는 바,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바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새 정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가 AI 인프라 구축,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 먹거리 핵심 공약인데요.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AI 등 과학기술과 방송을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재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정말 뭘 많이 맡고 계시네요. 이게 다 커버가 되나요, 감당이? 공교롭게 좀 그렇게 됐는데요.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네.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제 법 개정, 네. 그다음에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건 맞고 이제 인사청문회는 이제 김민석 네. 그 후보자와 굉장히 오래 인연이 좀 있어서 인사청문회 들어가서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어차피 다음 주면은 끝나는 일이어서요. 네. 다 해야죠.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김영현 전 장관이 나 안 나간다 왜 당신 맘대로 나 보석하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진짜 이 내란 우두머리와 네. 내란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초록은 동색이고 동전의 앞뒷면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싶은데요. 어차피 특검이 지금 네. 이제 시작이 돼서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네.
26일 날까지 구속 음. 기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특검을 통해서 또 진상을 파악하면 재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심각히 우려스러운 거고. 예. 사과하고 반성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그렇죠. 일을 네. 했을까요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소환 통보 안 나가면서 무슨 반바지 반팔 입고 막 반바지 하루는 반바지 하루는 긴 바지 심지어 김건희 네. 씨는 뭐 또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결국은 지난 3년 동안 국정을 네. 농단하고 그리고 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본인과 부인과 장모를 위한 정권이었던 거잖아요. 조만간에 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던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 투표하러 대선 당일날도 김건희 씨는 좀 약간 풀주고 듯한 표정이었는데 김건희는 네. 그 기자의 질문이 좀 예, 있어서 불편했을 거고요. 그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이제 드러낸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활동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환각이나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로 봐야죠. 근데 어제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면서 이제 중간에 휴정하면서 잠깐 나왔을 때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뭐 비키라고. 네, 뭐 경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실 거냐, 뭐 특검 출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고 지지자들 안 보인다 비켜라, 예, 뭐 그러니까. 가리지 마라,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들 밀치고 예. 그러던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모 일간지에 네. 그 칼럼에 보면 중독증이 3가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중독증. 알코올 중독, 네. 유튜브 중독, 권력 중독.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본인은 대통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본인이 이 속은 뭐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본인은 무죄다라고 이런 확신하는 그러니까 3가지 중독에서부터 기인된 현상 아닌가. 근데 기자 이렇게 밀어내면서 지지자들 향해서 막 그 유튜브 웃으면서 중독. 손 흔들고 그 유튜브 그러는 거 중독. 보면 그 마인드나 정신 세계가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세상의 전부인 건가요? 알코올, 네. 유튜브, 권력 중독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씨도 뭐 어차피 특검 하는데 검찰이 부르든 말든 난 지금 안 나간다 그러고 어제는 또 근데 병원에 뭐 지병인데 그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성형으로 인한 그 성형? 후유증 내지는 뭐 그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 아닌가? 그때 12월 3일 날 그 저희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네. 한 2-3시간 그 성형 외과에서 갔다 왔다는 예, 치료를 거네. 받았다라는 거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필요한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아산병원 입원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닌데 성형 후유증 이런 걸로 입원이 안 뭐 특권 대통령 그래도 뭐 네. 경호 정도는 받고 하니까 예, 특권이 여전히 인정되는 한겨레가 오늘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던데 검찰 출장 조사 전에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이랑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도 원래 비화폰을 나눠줘서 쓰나요? 안 쓰죠. 안 쓰고 사실은 네. 대통령이 V0가 김건희다. 권력 서열로 놓고 보면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됐고 네. 그리고 인사나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 그다음에 보궐선거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도 네. 알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어요. 비화폰은 국정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네. 통신 수단이잖아요. 근데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대통령 부인은. 그러니까 물론 적절한 역할은 주어지죠. 제2부속실 비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춘추관장 하셨는데 네, 비화폰 없어요. 권양순 여사한테 비화폰 안 주죠. 김건희 씨는 본인이 달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알아서 준 걸까요?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술을 마시면 그 공백에 누군가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 업무를 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왜 용산 건물 쓸 때도 같이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 부속실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속실을 같이 쓰는 거였으니까. 대통령 부속실을 영부인이 그냥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랑만 통화를 했겠느냐? 그건 아니죠. 뭐 국정원장하고도 왜 지난번에 조태용 실장하고도 몇 차례 그 주고받았다라는 게 나왔고 비화폰으로요? 근데 그때는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정확하게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 나가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화폰이라고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으면 더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저 활동했던 흔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12월 3일, 4일 요때도 좀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5인이 만났는데 그러면 단순히 그 5인만 있었겠냐? 아니 플러스 알파는 없었냐? 12월 3일, 12월 4일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상황, 그 다음에 계엄이 해제되는 그 중간 상황, 그 다음 날 5인 회동 때 그러면은 그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만났는데 안가라는 거는 대통령 또는 부인이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봐야 됩니다. 예, 없는데 그 공간을 쓸 수는 없죠. 경호실 앞에 이제 이거 우리가 잠깐 쓸게 이렇게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안가를 대통령 내외가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공간이 안가인데요. 그 관저가 있고 안가잖아요. 안가는 대통령 부부의 전용 공간이죠. 그 전용 공간에 5인이 가서 그냥 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른 외부에 써야죠. 비서실장 그 공간도 있고. 최소한 보고나 무기는 있었던 거네요. 보고 무인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의 지식으로는 대통령 내외가 없는데 안가를 쓴다?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그거는 월권이죠. 근데 김건희 씨 전화를 당시 대통령 부인 전화를 받은 민정수석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비화폰으로 또 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약간 공교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부인이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더니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약간 뭐 안 맞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냥 검찰 관련한 일반 사무 얘기했다 뭐 이렇게. 그래도 안 맞는 거죠. 이건 뭐 수사로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 12월 4일 날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민정수석이. 네. 그러면은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부인이 알았으면 혼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또 안 맞는 거죠. 근데 무슨 김건희 씨는 뭐 샤넬백을 받았는데 뭐 구두로 또 뭐 바꿨다. 그래서 근데 뭐- 사실은 샤넬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몰랐다, 받지 않았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행정관이 가서 그 21g 대표랑 VVVIP랑 같이 가서 교환했다. 200만 원 웃돈을 주고 교환했다 이런 건데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물었더니 뭐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 경기도 모처에 있는데 신발은 신발 사이즈가 나오면 누가 신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대장에 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검찰이 다 알고 있는 여성 거죠. 신발 사이즈 조사하러 수사하러 다니고 그 뭐 신데렐라 수사냐 뭐 신데 건이렐라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앙뚜아네트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죠. 그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꽁꽁꽁 숨겨놓은 게 곧 본물 터지듯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입원한다고 피해질 수가 있는 없죠. 게 아닐 그러니까 텐데. 예전에 재벌가들이 하는 흉내, 그 또 휠체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픈 사람 뭐 퍼포먼스 하면서 마치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태극기 부대가 우리 대통령 부부 뭐 지키자 구속 반대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전 단계 그리고 그 왜 조화나 화환 같은 거 막 법무부 근처에 막 세워놓고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소에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움직임들이 조직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리박
스쿨의 네. 저 손효숙, 그다음에 전강훈, 네.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그다음에 극우 매체들하고 연결돼서 댓글 공작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국정원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 사상 교육 시켜서 반공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위대하다. 네. 고로 윤석열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하기 위해서 몸소 나선 게 아니냐. 윤석열은 반바지 입고 저 한겨울에 입는 후드티 같은 거. 그게 사실은 옛날 검찰총장 시절에도 때 되면 그거 입고 나타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옷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주목도가 약하니까 몸소 본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스포트라이트를 그런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안 통하죠. 언론이라는 네. 지형이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을 눈치 보고 네. 또 감춰주고 은폐시키고 이제 조력을 했지만 권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도 바뀔 거고 특검 조사가 뻔히 있는데 어디까지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번지수를 잘못 찍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안달이 난 김건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건데 다 백약이 무효다. 예. 김건희 씨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뭐 여사 취향이 확인되니까 선물이 쇄도했다. 무슨 생일 전후로 해서는 도배를 할 정도였다. 뭐 이런 지인을 이용한 보도가 나오던데 원래 그렇게 여사 생일 되면은 선물 같은 거, 명품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네. 경호실에 그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틈을 타서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받으니까 그게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입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줘도 되더라. 그러니까 점점점 단위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통한다고 교회나 아니면 네. 또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적 관계나 청탁을 하는 자리 청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재형 목사도 네. 그렇게 인사를 관여하는 걸 보고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고 해서 어쨌든 그 심층 취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는 어떤 분과고 어떤 점에 제일 지금 중점을 두고 이제 분과가 7 네. 분과인데요. 사회 2분과는 문화체육위원회, 그다음에 교육, 환경,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네. 등을 포함한 이제 산하기관을 네, 이제 국정과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공약을 100대 공약을 이제 그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런 우선순위를 이제 가려야 되고 각 그 부처마다 네. 주요한 그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로드맵 만드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 조직 중에 좀 개편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좀 살펴보고 방안을 제시하면 이제 각 그 국회에서 필요한 조직 개편, 정부에서도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일이고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네. 정부 조직 개편과 그다음에 그 주요 법을 다루게 되죠. 방통위랑 법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 보니까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방송개혁 법안들을 다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거는 간략하게 골자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송 3법은 이제 공영방송이지 네. 않습니까? 경영진 구조를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송법을 개정하자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노조, 민주노총의 방송연구장악법이다, 민주당 방송장악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대로 하면 그냥 대통령 장악법이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왜 국민 참여 배심원제 같은 걸 도입을 하잖아요. 법원도 그렇듯이 사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2배수나 3배수로 올려서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다단계로 좀 만들어내는 거니까. 법안은 언제까지 처리를 그럼 목표로? 사실은 저희가 지난 12일 날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논의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논의는 안에는 되는. 올해 아니라 네. 3개월 안에 해야죠. 3개월 안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 질의응답 질문자도 얼굴 보여줄 수 있게 그것도 국민 알 권리에 속하는 거다. 다 생중계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 대통령실 춘추관에 물어보니까는 이제 기자단 운영 자체를 지금 새로 이렇게 만들려고 뭐랄까 운영 계획안 같은 거를 짜고 있다고 하는데 전임 춘추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천호선 대변인 시절에 그 생중계를 하는 시스템을 네. 구축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개방형 브리핑 제도는 저희가 시작 때부터 했던 거고 네. 정말 준비를 서로가 잘해야 된다. 언론은 언론대로 잘 준비하고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준비를 잘 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점심 먹을 생각은 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이게 생중계가 다 되면은 진짜 질의응답이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일이 많이 늘어나고 대변인실도 대변인실대로 엄청 부담이 그렇죠. 근데 될 이제 텐데. 그 시간을 정하겠죠. 정하고 이제 분야도 정하고 네. 아마 수석께서도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그 대통령 순방 때는 응당 안보실장이 나와서 브리핑하는데 예를 들어 뭐 경제 분야다. 그럼 경제수석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 민정 분야다. 그럼 민정수석 내지는 행정관이 비서관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때로는 비서실장도 나오고 뭐 경호실장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이제 그 총리가 장관 제청해서 네. 이제 일이 되면 행정부도 마찬가지 그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관이 브리핑을 직접 해야 되고 대변인보다는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게 투명한 행정과 국가 운영이 되고 아주 뭐 극도로 보안을 요하는 것은 또 그대로 보안 유지해서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하셔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무슨 뭐 아빠 찬스 논란이랑 뭐 대출 논란 이런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 즉석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는 다 해명할 수 있는 소명됩니다. 의혹이기를. 소명되고. 네. 그럼 그대로 임명을 가는 겁니까? 특별한 게 더 안 나오면은? 지금 이제 오늘도 저희 이제 간사와 위원장이 일정 조율하고 청문회를 며칠 할 거냐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할 텐데 2002년도 일을 가지고 지금 마치 현재 상황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사실은 가족사가 또 있는 거고 다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고 제가 봐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근데 뭐 대선- 다른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빠 찬스 이거는 조국 전 장관 경우처럼 계속 뭐랄까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상처를 어떻게든 내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정권 전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엄마가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이제 그걸 마치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는 얘기했는데 실제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떨어져 있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교육을 엄마가 담당했다. 그리고 아빠로서 도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법무부 장관 물론 국무총리를 하시는 분은 되게 이제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엄격함과 네. 가족사에서 비롯된 일들까지 휘집어 가지고 마치 이것을 부정부패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혼해서 따로 삶을 살고 아이를 양육을 엄마가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소명을 다하고 그걸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고 적절하지는 않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아무튼 충분히 다 소명 소명이 가능하다. 되고 저도 오랫동안 그 뭐 책에도 본인의 자서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2020년도에 당의 공천을 다시 신청해서 받을 때도 다 소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천을 한 거죠, 이 지역에. 이게 영동구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그때도 네, 다 뭐-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네, 네.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